아들의 여자친구가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뒤에서 비웃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통시장에서 30년째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한정연에게 딱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5살 변호사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 수빈은 정연의 소박한 집과 평범한 삶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하지만 수빈과 그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이 여성이 사실은 20년 전부터 땅과 건물을 차곡차곡 모아온 숨은 자산가라는 것을요. 우연히 수빈 부모가 운영하는 한우집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정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과연 누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의 진짜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전통시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미 문을 연 몇몇 가게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음들까지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눠요. 정연 씨, 오늘도 일찍이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성실한 채소가게 아주머니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채소가게 앞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리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신선한 배추, 무, 당근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일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오전 9시쯤 되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배추 좀 골라주세요. 당근이 싱싱하네요. 이런 대화들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 시장 건물의 실제 소유주라는 것을요. 20년 전 도로 확장 소문이 돌 때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이 과감하게 투자했던 그 결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들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소개해드리려고요.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사람일까? 착한 아이일까? 재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일까? 엄마의 마음으로는 당연한 궁금증이었죠. 저녁 준비를 위해 일찍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재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안하기도 했어요.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저녁 6시, 재현이가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키가 크고 단정한 여성이 보였어요. 오수빈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인사도 정중하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현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수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시선이 낡은 가구들을 훑고 지나가더니 작은 식탁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님, 아직 이런 데서 혼자 사세요? 말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묻는 투였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데서라니.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네, 편해서요. 시장도 가깝고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는 어머니 집이 작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는데 수빈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빈은 명품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브랜드 매장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요즘 고객들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어머님도 한번 오세요. 좋은 옷 추천해 드릴게요.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현이는 수빈을 보는 눈빛이 애정으로 가득했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좋게 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식사 내내 수빈이 던지는 말들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시장 냄새가 옷에 뵐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무례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저와 제 삶을 폄하하는 뉘앙스였어요. 재현이가 화장실에 가자 수빈이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설거지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들리는 통화 소리에 귀가 멈췄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될 사람이 완전 별 볼 일 없어. 집도 구리고 말투도. 어휴, 재현 오빠는 좋은데 집안이 이래서 어떡하지. 그 순간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그녀에게는 그저 그런 것이었나 보네요. 재현이가 돌아와서 엄마, 수빈이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애써 웃으며 좋은 아이 같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별 볼 일 없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박혔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시장이 조용히 잠들어 있더군요.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이 터전이요. 다음 날부터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수빈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일까요? 아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어머니일까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연님, 혹시 관심 있으실 만한 매물이 나왔는데요. 평소 같으면 별 관심 없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궁금했어요. 어떤 건가요? 한우 전문점이 들어있는 상가 건물인데 임대 수익이 괜찮아요. 한번 보실래요? 한우 전문점이라는 말에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태성한우라는 체인점의 본점이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수빈의 성이 옷이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설마 싶어서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정말 수빈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이상한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쩌면 인연이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건물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고 1층에 태성한우 본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법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것 같더군요.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 현재 임대료도 상당하고 재계약도 곧 만료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입자분들이 재계약 의사는 있으신가 봐요? 네,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하시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매물을 사야 할까요? 단순히 투자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도 있었죠. 수빈과 수빈의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 건물을 사기로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진짜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매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계약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현금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니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죠. 며칠 후 정식으로 그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태성과 박윤희, 수빈의 부모가 제가 새로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아직 모른 채로요. 건물을 구매한 후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통보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님, 태성한우에서 재계약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순간이 왔네요. 심장이 조금 빨라졌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만료와 함께 퇴거 통보를 해주세요. 네. 그런데 임대료도 제때 내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다만 현재 세입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오태성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태성한우 대표 오태성입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재계약 불가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혹시 임대료 문제인가요? 조정 가능합니다. 임대료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오태성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른 분에게 임대하고 싶을 뿐입니다. 건물주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해 왔거든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태성이 딸 수빈처럼 거만하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상당히 겸손하게 부탁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수빈이 저를 무시했을 때 부모는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 궁금했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를 무시하도록 가르쳤을까요? 며칠 더 지나자 관리사무소를 통해 박윤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건물주님께 직접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필요 없어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죠.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들도 생계가 걸린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빈이 저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별 볼 일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빈이랑 결혼 이야기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그래, 잘 됐네.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죠.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이가 수빈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가 참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수빈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가족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태성한우 측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때로는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서까지
저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건물주님, 임대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재계약 좀 해주세요. 권리금도 더 드릴게요. 점점 절박해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식 퇴거 통보서를 발송했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내용 증명으로 보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빈과 함께요. 엄마, 수빈이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수빈의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초조해 보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훨씬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다른 것이 보였어요.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한,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이니? 물어보니 수빈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희 부모님 가게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재계약을 안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요. 부동산 쪽에 아는 분이 있으시면. 그제야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알겠더군요. 글쎄, 난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그렇다면 혹시 건물주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점점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했죠. 재현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수빈아,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면 나오는 거 아냐? 그것도 해봤는데 법인명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소유주를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빈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때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동산 투자를, 채소 파는 것도 벅찬데. 수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의심스럽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았죠. 재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엄마 혹시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아는 건 시장 상인들 뿐이야.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큰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 자신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날 저녁 수빈과 재현이가 돌아간 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재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빈이 부모님이 어머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상견례를 제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수빈의 부모인 오태성과 박윤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재현이와 수빈도 함께였죠. 문을 열어주며 그들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오태성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탐색하는 기색이 있었고 박윤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늦은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오태성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수빈이 아버지시군요. 들어오세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이 정말 무엇 때문에 온 건지 궁금했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박윤희가 부엌까지 따라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러면서도 박윤희의 시선이 계속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재영군 정말 좋은 아들 두셨네요. 저희 수빈이도 참 좋아해요. 고마워요.
수빈 씨도 착한 아이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박윤희가 물었죠. 시장에서 채소 가게 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들지 않으세요? 말끝에 묻어나는 어조가 예전 수빈과 비슷했어요. 오태성이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님 부동산 쪽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드디어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군요. 글쎄요,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요. 박윤희가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면 주변의 건물 주인들 많이 아실 텐데요. 시장 상인들이야 대부분 세입자들이에요.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요. 사실대로 대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다른 투자 같은 거 하시는 건 없으세요? 이제 대놓고 떠보는 거네요. 무슨 투자? 나 같은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태성이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정연이에요. 그 순간 오태성과 박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박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건물 주인이? 맞아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 건물 새 주인이에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현이가 가장 먼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수빈은 말을 잃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오태성과 박윤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진실이 밝혀진 후 방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태성과 박윤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고 수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재현이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그럼 정말. 오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샀어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윤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처음에 와서 무례하게 굴었죠.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는 모양이었어요. 경솔했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베란다에서 한 통화 다 들었어요. 수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죠. 어머님, 별 볼 일 없다고 했죠? 집도 구리고 말투도 그렇다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던 말들을 되짚어 주었어요. 재현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태성과 박윤희도 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과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날 무시했던 수빈 씨 자신에게 먼저 해야 할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요. 박윤희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제대로 교육을 못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본 모습을 다 봤어요. 딸이 그런 말을 하도록 키운 게 우연일까요? 분명 집안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의 문제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오태성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빈이가 잘못했지만, 아니에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충분히 줬죠. 수빈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심은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의 사과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재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정말 재계약 안 해주실 거예요? 응, 이미 결정한 일이야.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수빈과 재현이는 결국 파혼하기로 했어요. 재현이도 수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빈의 가족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고, 저는 그 자리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성한우가 있던 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백반집이 들어섰어요. 김씨 부부라고 하는 그들은 정말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임대료를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씨 부부가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여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백반집은 금세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 같은 음식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여기 밥이 집에서 해먹는 맛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재현이는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수빈과의 관계가 끝나고 나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그때 수빈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결혼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상처였을 거예요. 어느 날 재현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죠. 또 실망하게 될까 봐요. 하지만 만나본 윤서라는 여성은 정말 달랐습니다. 첫 만남부터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제 소박한 집을 보면서도 아늑하고 좋네요라고 진심으로 말하더군요. 윤서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죠. 아이들에게서 많이 배워요. 순수함이랄까, 진실함이랄까. 그런 말을 할 때 눈빛이 정말 맑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재현이와 윤서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큰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진행했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수빈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이었죠. 1년 후 쌍둥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재현이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저에게 보여주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거지. 손자들을 보면서 재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재현아, 돈이 많다고 사람이 큰 건 아니야. 사람의 크기는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란다.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게요. 지금도 전통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그냥 평범한 상인 정도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니까요. 가끔 수빈 생각이 나기도 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진짜 품격이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도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신선한 채소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시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입양아가 밥값은 해야지. 10년간 병든 아버지를 돌본 입양아 하늘. 과연 그는 형의 모욕을 받으며 집에서 쫓겨나야만 할까요? 입양아라며 하늘을 무시하던 형 지훈. 그에게도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서야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왔죠. 검은 양복을 벗어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년간 병수발을 해드렸던 아버지가 이제 정말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지훈이 조문객들을 배웅하면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입양아가 밥값은 해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상속 정리에 대해 통보하더군요. 10억 원은 이미 내 명의로 정리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지훈을 보며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형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때야. 지훈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살았던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양아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 억울하고 분했죠. 혼자 남겨진 방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기저귀를 갈아들이던 일, 휠체어를 밀고 전국을 여행했던 기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함께 들었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아 더욱 슬펐어요. 외로움과 상실감에 잠겨있던 저에게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부터 시작된 병수발의 나날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간병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와 아버지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죠. 특히 새벽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잠을 설치시면 저도 함께 깨어나 곁을 지켰어요. 그럴 때마다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가 흘러나올 때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휠체어 여행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아버지가 답답해하실 때마다 휠체어를 밀고 나들이를 나갔죠. 처음엔 동네 공원에서 시작해서 점점 멀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부산 바다, 제주도 올레길, 경주 불국사까지 전국 곳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세상을 보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지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입양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던 것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간병했던 것도 지훈에게는 그저 밥값을 하는 일에 불과했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법무법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세민이라는 분이 하늘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의 부탁으로 연락드린다는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부탁을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세민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에 대한 부탁을 하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세민을 처음 봤을 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늘 씨 맞으시죠? 정세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세민은 찻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하늘 씨의 아버지는 제게 정말 큰 은인이셨어요. 정세민의 목소리에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전 어려운 시절, 그의 가족이 굶주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냉면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세민의 어머니가 병들어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세민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세민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은혜를 잊지 않고 지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 씨를 친아들처럼 여기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는데요. 정세민의 말에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다는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상속 재산은 모두 지훈이 가져갔는데 무슨 선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세민과의 만남 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방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10년간 간병하면서 구석구석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찬찬히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안쪽, 서랍 깊숙한 곳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책상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와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하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떠난 후일 거야.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친아들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적어놓으셨어요. 네가 10년간 나를 돌봐준 것은 세상 어떤 효자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었단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0개가 너의 몫이다. 일기장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적어놓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 어린 기록들과 함께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문장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은밀히 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그제 알게 되었죠. 정세민에게 전화를 걸어 편지에 적힌 비트코인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아, 찾으셨군요. 정세민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아버님께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모으신 겁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2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22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가져간 10억 원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선물을 저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입양하라고 무시당했던 제게 이보다 더 큰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세민이 우연히 같은 업계 모임에서 지훈을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정세민이 실수로 아버지의 비트코인 이야기를 흘렸다고 합니다. 업계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 무심코 고인이 아들을 위해 22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남겨두셨다는 말을 했다는 거였죠. 그 소식이 지훈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하늘아, 나와 얘기 좀 하자. 거실에 앉자마자 지훈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22억이 어디 있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지훈의 모습에서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처음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태였죠. 정세민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가 너한테 비트코인을 남겨뒀다며?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입양아 주제에
22억을 혼자 가지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다시 입양하라는 말로 저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협박과 감정적 공격을 계속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10년 병수발한 게 그렇게 대단해? 아버지를 간병했던 소중한 시간까지 폄하하는 말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어디 계셨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이야. 지훈이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맞아요. 22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라고요. 그 말을 듣자 지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입양아 주제에 감히.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저를 모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계속해서 입양하라는 말로 저를 모독하는 것을 보며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형,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럼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의 방으로 가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에서 아버지의 일기장과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놓았어요. 이걸 보세요. 지훈에게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놓으신 글들이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지훈이 보게 될 내용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을 거예요. 1983년 3월 하늘이를 입양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지훈이 일기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9년 5월 지훈이를 입양했다. 이 아이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지훈이 고아원에서 나오는 사진, 입양 서류, 그리고 아버지가 지훈을 처음 안고 있는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죠. 형도 저처럼 입양된 아이였어요. 본명도 김지훈이 아니라 박철수였다고 적혀 있네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기록 덕분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친아들이라는 지위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지훈이 소리쳤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에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을 똑같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훈이도 하늘이도 모두 내 소중한 아들들이다. 혈육이 아니어도 가족의 정은 진짜보다 더 진짜일 수 있다. 지훈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저를 모욕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입양아 주제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했던 마음이 서서히 안쓰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처지였던 거니까요.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입양아였던 것이죠. 하늘아, 미안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저를 향해 쏟아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입양아라고 비하했던 모든 순간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저는 지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정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다고요.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내 아들이다. 지훈이는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한 큰아들이고 하늘이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가 우리 각각의 장점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기록이 선명했어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훈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10억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22억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탐욕에 눈이 멀어 형제의 정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진짜 형제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혈연보다 깊은 가족의 정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하늘아, 상속금 얘기는 잊어줘.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내 몫이야. 탐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화해하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형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와 지우는 함께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22억 원의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늘아, 이 돈을 혼자 다 가지지 말고 의미 있게 써보면 어떨까? 지훈의 제안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평생에 걸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사셨다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정세민의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선행을 베푸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절반인 11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자. 저의 제안에 지훈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양로원에 5억 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장학재단에 5억 원,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냉면집 근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선행에 대해 증언해 주었어요. 사장님이 우리의 학비를 몰래 대주셨어요. 어머니 병원비를 도와주셔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훈도 변했어요. 내가 진짜 형 노릇을 못했구나. 반성하며 앞으로는 제대로 된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늘아,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남은 11억 원으로는 작은 복지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랑나눔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했어요. 지훈도 경영 노하우를 살려 센터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는 진짜 형제가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의 정은 진짜보다 더 진짜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 거였어요. 입양하라는 딱지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은혜는 정말로 돌고 도는 거였어요. 1943년 작은 글자 가르침이 2024년 22억 원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차례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